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소형, 소형 모듈 원자력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 사회 포럼은 또 여기서 매번 세미나를 가짐으로써 이런 자유주의 철학과 함께 또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근의 현황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들을 매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책적 이슈들, 사회,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산업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항상 예의를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번 항만 하역의 노동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자들이 항만 하역 분야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정말 노동자들 한 10여 명 정도가 십장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완전 정근대적인 어떤 지휘 명령 체계 내에서 그런 항만 하역 노동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항만 하역에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나옴으로써 그런 문제가 싹 일거에 해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항만 하역 노동 관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그런 경제사회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된 그런 경험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런 기술의 변화가 정부의 역할에 어떤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성봉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에 한국 통신을 민영화하는 이런 과정도 역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유선통신이 무선통신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영화가 가능하게 된 그런 정책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력산업에서도 오늘 원자력 발전의 기술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원자력 그리고 전력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가 또 경제사회적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어떤 예견을 하는데 중요한 기술 변화를 살펴보게 되는 아주 멋진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자로 나와주신 손양훈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나와주신 조성봉 교수님 그리고 또 박수진 교수님 감사드리면서 먼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손양훈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원자력 발전과 스몰 마듈러 리액터라고 SMR의 기술적 현황, 전망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겠다. 알리100을 해야 되겠다. ESG를 해야 되겠다. 혹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담론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생각처럼 기후변화를 제때 1.5도씨 이내로 막는 게 쉽지도 않고 탄소 중립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놨더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를 위시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점차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공급할 것인가 그게 인류의 생활에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잠시 잊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고요. 유럽 각국들도 한때는 독일 같은 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적인 나라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에너지 공급 능력이 없음으로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움에 처한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한때 에너지 공급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환이 더 이슈였지만 지금은 에너지 공급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배경을 먼저 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력 수요의 폭발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빅테크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 구글이나 메타나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모든 회사들이 에너지를 얘기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빅테크가 뉴클리어 파워에 갑자기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많은 투자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계약도 맺고 있는 현상들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아마 AI를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AI의 등장과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런 확충은 불가피하게 전력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전력 문제를 과거와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애플이라고 일렉트릭 파워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미국의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도대체 전력 공급 능력이 AI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그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이게 미국의 얘기이긴 한데 200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에버리지 히스토리컬 데이터라는 전력 수요가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산업용 전력이 좀 줄고 그 대신 뭐 다른 좀 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승 속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맥스의 경우에는 이보다 이런 속도로 갈 것이고 미님의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나 AI의 특성이 햇빛이 비칠 때만 쓰는 거나 바람이 불 때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늘성이 없는 발전소와 그와 관련된 개통망 투자가 이와 관련된 모든 AI의 성장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들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최근에 가스 발전소와 혹은 어떤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에 대한 개발 현황이 보이고 있는데 왼쪽 그림은 가스 발전소가 미국 각지에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 사이에도 셰일 가스 때문에 가스 발전소가 많이 늘었지만 최근에는 아주 놀라울 만큼의 많은 양의 가스 파이어드 파워가 늘어나고 있음을 저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아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빅테크들이 어떻게 뉴클리어 파워를 지으려고 하거나 혹은 계약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오픈 AI 모두 다가 어떻게 하면 전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와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실제로 그 CSIS라고 해서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y라고 국제 전략 연구소인가? 우리말로 그런 CSIS라고 미국에 굉장히 큰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적인 혹은 대내적인 전략을 만든 데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기관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나온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이 1985년이면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40년 전부터 이렇게 전력 수요가 성장해 왔습니다. 미국이 이러했을진데 반면에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40년 전에 거의 바닥에 붙어 있던 중국의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서 2010년쯤에는 요즘 얘기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그게 급격한 사이에 10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거의 미국의 2배를 넘는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전력의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말하자면 4249 테라와트 아워 수준인데 중국이 지금 그걸 2배를 상회했고 불과 몇 년만 있으면 3배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방 전력 공급을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타임 호라이즌을 한 10년 안쪽으로 더 넓혀보면 중국이 아마 미국보다 3배 정도의 전력 공급 능력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주요 타이틀이 뭔가 하면
전력이야말로 미국이 AI 다미넌스, AI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틀렉이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누클리어 파워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아마 중국에게 비하여 이 전력 때문에 뒤처질 것이다 하고 하는 어떤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APR 1400이라는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APR 1400이라는 원전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건 너무 지나친 얘기이고, 다만 APR 1400이라는 대형 원전을 남보다 싸게 제때 짓는 능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그림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하루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가로축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데이터이고요. 왼쪽에 있는 세로축은 1kW의 발전 설비를 만드는데 몇 달러가 들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있는 이 하늘색 다트가 바로 원래 시작할 때, 발전소를 처음 건설을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요거다 그러면 한 5년 걸리겠다. 돈은 킬로와트당 2,000불 정도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니셜 포인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고 나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두 개는 우리나라가 진 겁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세울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를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약속을 지켜서 조금 늘어났지만 거의 on time, within budget으로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라카 원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출한 UAE의 원전인데 이 정도의 예상을 했지만 실제 조금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주 제때 on time, on budget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EDF가 지었던 그전에 한데 EDF가 지었던 발전소를 보면 오켈로트라고 핀란드의 원전은 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간은 무려 3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버짓도 2배를 훨씬 넘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프라망빌에 있는 프랑스 자체 내에서 진 것도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보틀이라는 이 미국의 보틀 3, 4호기는 원래 이 정도에 시작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짓기 시작하다가 짓는 중간에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하게 됨에 따라서 팔려버렸고, 그래서 백테리 나머지를 짓는데 기간도 무려 2배로 늘어났고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렇게 지어서 작년에 발전소를 가동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도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원전을 짓는 능력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빨리 제때 on time, on budget으로 짓는 것은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체코의 원전 시장에서 진출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짓는 킬로와트당 단가가 세계에서 제일 낮고 제때 어떤 짓는 어떤 공정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원전에 관한 안에 경쟁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들은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전원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거냐도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건설하고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게 원자력 발전과 SMR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PR 1400의 경쟁력이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유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능력이 있었던 미국이나 혹은 남아있던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30년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원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40년을 원전을 짓지 않고 지나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전력은 필요한데 에너지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수입에 오는 석유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원전을 꾸준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2년에 한 기 정도를 끊임없이 짓다 보니 원전을 짓는 모든 능력을 우리는 구비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초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만 그 모든 인프라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EPC 능력도 없고 퓨어를 관리하거나 웨이스트를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나라들이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그 현상이 여기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전력 시장은 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송전망이 부족합니다. 에너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송전망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겠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겠다는 이유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비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비칠 때는 송전망을 쓰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거나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송전망은 비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다른 전원은 송전망이 거의 전체 커파시티의 한 80% 이상의 수준으로 늘 전기가 흐르는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15%만 전기가 흐르고 나머지 85%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송전망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게 되면. 그 재생에너지 기본 단가도 비싸지만 송전망의 효율성이 뚝 떨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 문제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호주도 우리나라도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송전망 부족이 지금 가장 심각한 전력시장에서 글로벌 이슈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지금 모든 나라들이 가장 큰 이 송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전력 설비와 관련된 변압기를 만든다든가 전선을 만든다든가 하는 회사들이 갑자기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전력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주들의 가치가 오른 이유가 불과 앞으로 5년 내지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모든 주문을 다 받아가 있고 공장을 증설하고 굉장히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전망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송전망은 단기간 내에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송전망이라는 건 발전소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송전탑을 줘야 되고 송전망이 지나가게 되면 주민들은 다 반대할 테고 엄청난 공사기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기 매우 어렵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지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는 게 바로 우리 모든 전력업계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산형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산형 전력 공급이 뭔가 하면 전통적인 입장에서 대규모 발전소를 바닷가에 혹은 멀리 수도권에서도 멀리 있는 영광이나 고리나 월성이나 울진 같은 데 짓고 기나긴 송전선을 통하여 수도권까지 연결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전력 수요지 근처에다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말하자면 분산형 전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의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그게 분산형 전력의 올바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거의 10년의 시간이 걸리고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SMR은 또 그만큼 개발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고 당분간은 현실적 대안으로 가스 발전소를 근처에 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발전소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멀리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혹은 수도권에다가 원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스 발전 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 발전 역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문제와 혹은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쓸 수는 있겠지만 브릿지 에너지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영원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SMR이라는 개념은 아까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Small Modular Reactor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MR은 실제로 개발되기만 한다면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설치 면적도 더 적고 필요에 따라서 마듈러의 형태로 여러 개를 쌓아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원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형 원전을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작은 원전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훨씬 더 시장성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MR은 대형 원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지 인근의 근처에 직접 전력을 생산해서 장거리 송전망 부담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과거에 개발했던 30년 전, 40년 전에 개발했던 원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이 강화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구축도 가능합니다. 모듈형 설계라 하면 우리가 기존의 원전은 넓은 터에 가서 원전을 건설하는 개념이라면 이 스몰 마듈라 리액터는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그것을 옮겨가서 조금 트럭에 싣고 가서 옮겨서 쌓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이 정밀할 수 있고 더 안전할 수 있고 빠를 수 있다는 게 스몰 마듈라 리액터의 핵심입니다. 물론 탄소 배출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스 발전에 대비해서도 완벽한 탄소 중립의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개발되기만 한다면 하는 겁니다. 개발되면 좋은데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게 SMR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SMR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는 있지만 미국은 현재 이 문제에 관한 거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종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 기술을 누가 선점할 거냐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어 있고 신속한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을 통해서 SMR을 미래 전력망의 핵심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한다면 더 이상 전력을 어디에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SMR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PR 1400이라는 대형 원전에 대한 경쟁력은 상당히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제조하고 온타임 온 버짓으로 제조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노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거의 능력이 매우 낮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SMR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조차도 사실은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최근의 acceptance, 원전을 우호적으로 보는 비율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원전에 대해서 오포짓하게 보는 의견은 더 내려가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5월 23일 날 원전 확대 행정명령이라는 걸 내렸는데 미국 원자력 산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4개의 행정명령을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이 현재 약 100기가와트 정도인데 이걸 4배로 늘려서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여러 가지 국방 시설에서 필요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위원회를 까다롭고 아주 엄청나게 제약적이던 규제위원회를 개혁하겠다. 전력 공급망을 강화하고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것도 추진하겠다. 연방 토지 내 원자로를 건설하고 AI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원자력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인력 육성을 하겠다. 이 4가지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직후에 산업의 반응 및 전망도 매우 좋습니다. 정책 발표에 정시에 상장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SMR을 개발하는 오클로라는 회사와 우라늄 공급업체인 센트루스 에너지의 주가가 급등해서 시장에서의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원자력 기반 전력 공급 계약이 데이터 센터나 AI 업체들과 원자력 사업者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에 대한 약간의 기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자력이라는 게 뭐 어떤 원자력을 전공한 분들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좀 이해해야 SMR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원자력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경수로라는 것의 가장 간략한 계략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보면 큰 돔이 있는데 그 돔이 바로 이 노랗게 표시된 이 원통형의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돔입니다. 돔의 크기는 지름은 한 50m 되고 높이는 7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설비가 있는데 그 설비를 다 생략하고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핵심 설비를 좀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가운데 이게 원자로입니다. 원자로에는 핵 반응, 핵 분열이 일어남으로써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 게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열을 어딘가에 전달을 해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핵 반응이 일어났던 그 공간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 물질을 데워서 밖으로 가져나와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쿨런트라고 얘기합니다. 냉각제입니다. 냉각제를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첫 번째 거치는 데가 바로 이 전기 발생기입니다. 한 원자로 안에 전기 발생기가 2개 있다면 이거와 이거 두 가지인데 전기 발생기에 들어가서 순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펌프에 들어가서 압력을 받고 다시 원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원자로와 전기 발생기와 펌프 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고 그 컴포넌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자로와 전기 발생기와 펌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쿨런트가 중간에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말하자면 뜨거운 열을 받아서 어딘가에 전달해주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에서 엔진에 열을 식히는 그 쿨런트와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 발생기에서는 아주 뜨거운 열을 가진 물이 들어가고 또 이건 1차 계통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물이 순환하고 또 바깥으로 물이 순환하는 그 물이 그 열을 받아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가스 터바인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넣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얘기하면 이 누클레어 아일랜드와 제너레이션 아일랜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누클레어 아일랜드의 얘기인데 누클레어 아일랜드의 경수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이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크고 너무 설비가 중후장대하고 다루기가 어렵고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 경수라는 그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냉각제를 쓰게 되는데 물은 알다시피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엄청난 열을 받게 되면 물이 끓어버리게 됩니다. 물이 끓어버리게 되면 냉각조로서 역할이 떨어지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있어야지 냉각조로 다닐 수가 있는데 물이 100도가 넘어도 기화되지 않게 전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력을 가하면 그러면 물은 액체 상태로 온도가 높아져도 액체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고 있는 압력밥솥이 이렇게 보면 엄청난 압력으로 막 해서 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뜨겁기도 하고 막 뭔가 좀 김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한 2기압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상 기압의 2배를 올려서 그런 압력밥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열을 감당하려면 무려 150기압으로 올려야 됩니다. 우리 대기압보다 150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걸 가압경수라고 얘기하는데 가압을 엄청나게 해서 물의 상태로 전기가 아니라 물의 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압경수로라고 합니다. 가압경수로는 이것처럼 높은 압력에 높은 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매우 복잡한 안전장치가 들어있어서 이 온도에 이 압력을 무려 20년, 30년, 50년 이상 가더라도 훼손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들여놔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수로가 많은 원자로의 타입들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위닝 솔루션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길이고 그 경수를 우리는 도입을 해서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몰 마듈 리액터를 만들려면 이 설비를 그대로 축소하면 될 것 아니냐 싶겠지만 이걸 그대로 축소해 갖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몰 마듈 리액터는 이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말하자면 아까 내부에서 본 원자로와 전기 발생기와 펌프가 있는 조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스몰 마듈 리액터라는 것을 가운데 원자로를 집어넣고 저 사이에 저 파이프를 통하여 흐르는 액체가 고온 고압을 견디는 걸 수십 년 동안 하는 게 너무 힘드니 아예 그 바깥에다가 전기 발생기를 둘러싸버리고 파이프 없이 여기에다 펌프를 만드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하나의 구조물로 만들어내자 하는 게 스몰 마듈 리액터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크기는 얼마만한가 하면 저게 아까 돔의 크기가 높이가 70m, 지름이 50m라면 이건 뭐 우리나라가 개발한 ISMR의 크기인데 이 높이가 26m고 여기 한 6m 됩니다. 따라서 저기는 전기 발생기만한 놈을 갖고 SMR을 만들겠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SMR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왜 그러면 이걸 또 크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사실 이게 하나의 쇳덩을 갖고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현존하는 기술로 크게 할 수 있는 게 한 26m 정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큰 프레스가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걸 만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성도를 줄여서 저게 1400메가와트라면 이건 한 300메가와트 정도로 만들자. 그 작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고 그 만든 것을 실제로 현장에 가져가서 쌓아서 만드는 걸 하자는 게 SMR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물이라는 게 0도에서 100도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가압을 하더라도 우리가 요 앞에서 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물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 물은 냉각 범위가 320도와 250도 사이입니다. 말하자면 물을 가압을 해서 전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지만 여기에서는 320도를 막 끓인 다음에 전기 발생기에 들어가서 다른 물에게 열을 전달하고 나면 250도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즉 320도와 250도 사이만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원자력 발전에서 여기 나오는 열은 거의 엄청난 열이 나옵니다. 근데 겨우 그것을 320도밖에 캐치 못하게 되면 우리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감당하고도 그래도 다른 전 에너지원보다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근데 다음 세대는 이 물 말고 다른 걸 써서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게 바로 4세대 원전입니다. 4세대 원전의 방식은 어떻게 하고는 젠4의 리액터라는 것은 이제 물 갖고는 좀 어렵겠다. 320도는 곤란하다. 500도나 800도 정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500도나 800도 하려면 이제 150기압이 아니라 막 거의 500기압 그보다 더 넘어가면 더 소재가 복잡하고 더 압력이 더 세지고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쿨런트를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으면 우리가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소디움이라는 맞으면 나트륨이라는 나트륨 리액터가 있고 게스 콜드 리액터가 있고 멀턴 솔트라고 용융염이라는 좀 생소한 이름인데 이렇게 냉각을 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물보다는 훨씬 나은 더 높은 온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은 97.8도에서 고체가 되고 882.8도에서 기체가 됩니다. 요 사이에서는 액체입니다. 요 사이의 구간에서는 쿨런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500도나 800도도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효율이 더 높아지고 더 공학적으로는 더 우수한 효율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나트륨을 쓰자, 소디움을 쓰자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물과 공기랑 소디움이 직접 접촉하면 바로 발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발화를 해서 실패한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노가 있습니다. 가스쿨드도 비슷합니다. 헬륨 기체로 냉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템퍼러처가 850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참 생소한데 패스트 리액터입니다. 몰튼 솔트의 경우에도 이 온도 범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보다는 훨씬 나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어떤 4세대 원전을 사용을 하려면 이것처럼 아주 더 높은 기술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거나 혹은 비용이 너무 높거나 다루기 소재가 아주 빈약해서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MR은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사용한 걸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SMR이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새로운 방식의 4세대 원전을 포함해서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듐 냉각 고속도로 개발하고 있는 SMR이 아래쪽에 있는 3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온가스로도 여기 있는 엑스에너지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온가스를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몰튼 솔트 리액터도 미국의 카이로스라든가 몰튼 소프트 에너지라고 영국의 원자로들이 SMR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왜 미국을 우리가 좀 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APR 1400을 아주 싸게 효율적으로 제때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 보면 이게 미국 지도인데 놀랍게도 한 17개 정도의 이와 관련된 연구소가 각지에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이라든가 알고온이라든가 오크리치라든가
아이다호 네이션 얼마 전에 민감 국가로 우리가 선정된 것 때문에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데가 이 아이다호 내셔널 러버토리입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맨하튼 프로젝트를 했던 그 누구죠? 원자력 오펜하이머가 활동했던 데가 이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러버토리고 이런 데가 이제 원자력 핵무기, 원자력 발전, 뭐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들을 다루는 모든 기술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고 그것을 축적하고 있는 연구소가 미국에 총 17개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연구소들 각각 가운데 내가 가본 것은 한 서너 군데에 불과한데 그 모두 다가 버클리 대학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은 버클리 우리가 산 밑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실제 올라가 보면 버클리 대학보다 더 큽니다. 면적이. 그런 어마어마한 연구소가 이 각각에 다 있고 여기에는 다 조 단위 돈의 예산을 써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는 짓지 않았지만 원자력이나 누클리아 관련된 모든 연구를 끊임없이 계속해왔고 끊임없이 투자를 해왔고 조사를 분석을 해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누클리아 문제를 내셔널 시큐리티의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젠3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PWR, 우리의 가압 경수로가 경제성이 압도적으로 좋았고 또 핵 비확산에 유리했기 때문에 지배적 도형으로 지금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사고가 1986년에 있었는데 서구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건설해서 대형 원전 PWR에서는 스트롱 퍼포먼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미국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비용을 대는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라든가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라든가 US 네이비 같은 데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양한 노형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싸게 짓기 위해서 투자하고 연구해온 반면에 이 나라는 누클리어 웨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은 다 원자로를 에너지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주 프로젝트나 항공기 등에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 혹은 그리드가 없는 지역에 군사기지를 운영할 때 알래스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의 미국 기지를 만들 때 거기에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은 바다에 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륙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헬리콥터에다가 기름을 싣고 가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헬리콥터가 가장 쉬운 표적이 되어서 너무나 에너지 공급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소형 원전을 여기다 짓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철수할 때는 파괴하거나 들고 나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온 겁니다. 그 투자를 이 US 네이비와 국방부에서 끊임없이 펀드를 만들어서 이런 연구소 17개를 먹여 살려가면서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해왔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원자력 발전소 우리처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요 한계 내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셔널 시큐리티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봤던 경험 중에 가장 지난 2월에 제가 이걸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농축이라 하면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는 우라늄을 enrichment라고 해서 농축을 해서 더 비율을 올려야지만 연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우라늄을 손으로 만져도 방사능이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쓸 수가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게 내가 알기로는 0.7%의 비율을 갖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그걸 최소한 계속 원심 분리를 통해서 농축을 시켜서 한 5% 정도를 만들어야 원자력 발전소에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나가서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면 80%, 9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심 분리기로 어떻게 농축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아직 허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축이 되어 있는 핵연료를 사갖고 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고 독립해 있는 것 같지만 연료면에서는 전혀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원자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나온 사진 가운데 이 놀라운 사진인데 이게 북한에 있는 원심 분리기들의 사진입니다. 이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센트루스 에너지에서 갖고 있는 원심 분리기의 사진인데 이게 진짜 사진인지
만든 비공개 자료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만큼 이게 비밀에 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원심 분리기를 어떻게 됐냐 하면 옛날에 파키스탄의 카딜 칸이라는 사람이 인도가 핵무기를 만든 걸 보고 붕괴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근무하고 있던 네덜란드의 그 유랭코라는 농축회사에서부터 설계도를 빼갖고 와서 파키스탄에서 농축에 성공함으로써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카딜 칸은 파키스탄의 영웅이었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긴 하지만 전 세계 다른 인류의 면에서는 가장 극악한 핵확산의 범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온 그 설계도에 의해서 북한도 이란도 그다음에 리비아도 이 농축 공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시설을 갖게 된 것도 카딜 칸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 비약성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 5개 국가가 우리만 갖자 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개발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인도와 파키스탄이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과 리비아가 개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엄청난 이 내셔널 시큐리티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센시티브 국가로 됐을 때도 바로 그런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SMR이 어떤 건가 하면 SMR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SMR은 오래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50년대, 60년대 이미 만들어서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과거의 어떤 노형들이 경술한테 져서 다 버린 것들이지만 이제 다시 보니까 다 쓸만하다. 그게 바로 everything old is new again 이라는 새로운 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 버린 것들인데 다시 보니까 이게 다 보물이었다.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1951년도에 EBRI라는 것은 실험로였죠. 시험로를 만든 다음에 1955년도에 이것을 핵 잠수함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64년대 개발하고 65년대 개발하고 80년대 개발하다가 원자력 발전소가 죽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 SMR의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2030년도에 ARC-100이라는 ARC 클린 테크놀로지 캐나다가 만든 게 바로 이 노형을 갖고 만든 건데 마지막 50년대 기술이 다시 태어나서 SMR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핵 비확산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경술에서 더 나아가서 4세대 원전으로 가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복잡하게 이제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면에서 이 SMR을 개발하고 있는 주요 기업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8개 정도, 전 세계에서 SMR을 개발한 회사가 거의 한 8, 90개 정도 됩니다. 각국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고 비교적 시장에 가장 접근해 있는 한 8개를 뽑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이건 미국 정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앞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회사에다가 두산이나 삼성물산이나 GS에너지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뿐만 아니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도 설계 인정을 획득한 상태에 있고 가장 앞서가는 데가 바로 뉴스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알려진 것 가운데 테라파워입니다. 테라파워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는 소듐 아까 얘기했던 소듐 냉각 고속로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우리나라 SK와 현대중공업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한수원도 투자하기로 이사회 통과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현대중공업은 이걸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배에다 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다 이걸 달게 되면 거대한 옐로 탱크라든가 엔진 없이 이 원자로로 가는 배를 추진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이걸 기술을 개발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테라파워는 거기다가 용융염 스토리지를 500메가짜리를 달아서 우리가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를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GE 히다치 누클레아 에너지가 만든
BWR 베이스의 비등 수용 원자로죠. 이걸 베이스로 만든 SMR이 있고 홀텍 인터내셔널도 이것도 경수를 기초로 해서 만든 회사인데 현대건설이 여기에다가 SMR 300메가짜리 2개 건설 착수하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RC 클린 테크놀로지는 제가 가서 제일 많이 가본 회사인데 소듐 냉각로 기반의 SMR이고 우리나라 한수원과 상호 협력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체결된 것 같다는 소식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회사들은 원자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만 머리는 갖고 있는데 손발이 전혀 없는 회사들입니다. 이걸 지으려면은 엔지니어링의 상세 설계도 해야 되고 프로토콜이라고 조달을 어떻게 물건을 어디 가서 조달을 해서 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EPC의 내용,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해야 되고 퓨얼도 다뤄야 되고 O&M도 다뤄야 되고 웨이스트도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할 능력이 미국이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옛날에 다 개발했지만 이미 웨스팅하우스는 그걸 다 상실했고 이런 SMR 회사들도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도 아주 기본적인 설계도와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더 이상 몸으로 이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에서 한수원이 굉장히 큰 EPC의 주체이고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나 혹은 뭐 아까 봤던 현대중공업의 이런 회사들이 거기 가서 지분 투자를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 회사들이 그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에너지가 이제 여기도 멜랜드에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고온가스로입니다. 고온가스로이고 이건 아마존이 얼마 전에 큰 돈을 투자해서 회사가 아주 뭐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두산도 여기 투자를 했고 대림도 여기 투자를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SMR 회사들은 다 자기가 아무리 디자인을 하고 설계하더라도 그것을 기기를 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이 아마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세계 회사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두산은 이 면에 있어서 지금은 자기들이 SMR에 있어서 TSMC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아까 얘기했던 뉴스케일이나 엑스에너지 모두 다가 두산에게 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주문을 하고 있고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클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오픈 AI의 그 샘 알트만이 여기에 이사회 의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관뒀습니다. 이 SMR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클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칼로스 파워는 용융염 냉각 고온 가스로인데 이것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금 뭐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진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 8개 정도가 내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었던 원전은 이미 라이센스를 다 받아 있지만 새로운 노형의 원전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비 검토 단계에서 설계 승인 단계에서 건설 허가 단계에서 운영 허가 단계 모두 다가 아주 복잡하게 이런 어떤 형태의 디자인으로 이런 소재를 써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한가에 대한 어떤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금방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8개 회사들 모두 다가 이걸 아직 통과하지 못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이 된다면 이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이게 다 통과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봐야 되고 몇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 및 정책 문제가 이런 규제와 정책을 이미 정부 사이드에서 갖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개발하면서 규제하는 것도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난제도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생산에 따른 비용 문제가 있고 초기에 이런 어떤 재무적인 내용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료를 사용하게 되고 사용 해결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건 뭐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우리 동네에 와도 좋다고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공급망 및 인프라가 그렇게 쉽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APR 1400이라는 원전 자체는 원전의 건설의 측면에서 봐서는 상당 기간 동안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 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건설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자료를 보면 미국이 아마 경수로를 스스로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저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합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형태의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수로 하고 있는 어떤 3세대 원전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마 10년 내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MR이 개발되어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SMR에 같이 공동 투자를 하든 어떻게 개발을 같이 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해야 원전에서의 경쟁력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약속된 시간만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원자력대학원의 박수진 교수입니다. 여태까지 너무 훌륭한 발제를 봐서 대략 중요한 내용들은 다 커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앞으로 원전이 어떤 형태로 발전을 시장이 어떤 형태로 발전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MR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확충의 문제도 인근의 에너지원을 만듦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대형 원전보다 초기 투자 규모가 적기 때문에 투자의 용이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불식됩니다. 그리고 사용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다용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MR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모두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불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IAEA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IAEA에서도 SMR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최근에 개도국에서 이렇게 SMR에 포커스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SMR이 굉장히 주목을 받지만 아직까지 SMR이 좀 비싼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4세대 노용은 아직까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뉴스케일이 UAMPS라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력을 사가겠다고 계약했던 의사를 지역 전력 회사들이 투자를 다 철회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이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미국의 감축법에 의해서 메가와트 아워당 한 30불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상황에서도 받아야 되는 전력 단가가 한 89불 정도로 이제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도매 전력 가격이 뭐 주에 따라 다르고 합니다만 대략 한 40불에서 60불 내외다 보니까 89불 정도의 가격은 전력 회사들이 구매하기에는 이제 너무 높은 가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로드맵을 만들 때, 국가 로드맵을 만들 때 근거가 되는 feasibility study 같은 경우에서도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한 160 캐나다 달러, 그러니까 이걸 대충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한 118불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실질적인 가격을 산정해 보면 한 118에서 한 120불 정도 메가와트 아워당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러면은 SMR이 이렇게 비싼데 향후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측해 보는 게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잘 설명 주신 것 같이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 등을 중심으로 초도 호기가 국가의 지원하에 건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10년 내에 하지만 지금 한 80여 개 정도 노형이 있습니다만 이게 한 10개 노형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과점 체제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 증가율이 빠른 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또 3주 전에 또 아세안에 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여기와 정책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그 SMR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SMR이 아직까지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형 원전의 여태까지 역사는 뭐였냐면 원전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그 가격을 싸게 만드는 그 원전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SMR의 그 가격 경쟁력 확보의 방식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마치 항공기나 자동차처럼 반복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달성하는 모델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0년 안에는 한 10개 이내에 그 기술이 살아남는 과점 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주요한 가격 경쟁력 확보 요인은 부품을 표준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공유하고 생산을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의해서 단가를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항공기 생산처럼 반복 생산을 하면서 러닝 커브를 가지고 고정비를 계속 절감시켜 나가는 그런 게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은 아까 잘 설명하신 것처럼 공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공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금융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업을 실제로 개발하는 단계에서의 비용을 크게 감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사업 모델을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동향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요. 온그리드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력망이 연결된 시장의 경우에는요. 그 우선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C2N, 그러니까 콜 투 뉴클리어라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탄 부지가 있었던 굉장히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폐로하면서 그 똑같은 부지에 다시 SMR을 고스란히 그 건설을 해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의 장점은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굉장히 그 안전 구역에 대한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대형 원전은 그 안전 구역에 대한 그 필요성이 넓기 때문에 석탄 부지에다가 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SMR은 규모가 작고 안전구역이 작기 때문에 기존 석탄 부지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규모가 기존 석탄 발전소와 유사하게 작기 때문에 기존 석탄 발전소의 그리드 시스템 그다음에 인프라를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은 그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략 한 15%에서 30%까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그 와이오밍주에 그 노팅 석탄 발전소 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아까 설명해 주신 테라파워가 한 345메가급 그 SMR을 실제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프그리드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산업용 특히 산업용 에너지에 대해서 그 PPA 그러니까 그 전력 구매 계약을 직접 도입하는 모델이 처음부터 많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7일 동안에 24시간 공급할 수 있는 SMR의 전력 공급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통과하지 않음으로써 직접 전력을 공급을 해서 그리드의 확충 비용을 사회적으로 절감을 하는 그런 그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그 구매자와 공급자가 그 이윤을 공유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이면 그 미국의 그 탈렌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서스케치완이라는 기존의 원전 부지가 있는데요. 이 주변에다가 아예 그 큐뮬러스 데이터 센터라는 걸 스스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에 직접 그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그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에
한 6.5억 불에 매각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존의 탈렌에너지가 도매 시장에 파는 전력 가격은 한 45불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전력을 사오는 가격은 한 75불에서 80불 정도였는데 중간에 PPA 그러니까 구매 계약을 직도입하는 계약은 그 중간 가격인 한 70불 정도에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사는 가격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그 차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리드를 통과하지 않음으로써 그 비용이 절감되는 이윤을 둘이 이제 나눠 갖는 윈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3마일 아일랜드 TMI 1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을 연장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20년 동안 또 전력 집도입 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데이터 센터 밸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다른 모든 주와 다르게 2020년부터 24년까지 한 37% 정도 전력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모든 주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밀집돼서 들어왔기 때문인데 문제는 24년부터 보면 데이터 센터의 증가율이 제로가 돼버립니다. 거의 정체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력망이 포화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카운티들이 SMR을 인근에다가 확보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는 것을 많이 스터디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시장 움직임 아니면은 사업 모델로는 P2X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워 투 여러 가지, X가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터 커플링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SMR이 가능한 이유는 전력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쓰는 집단열을 공급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또 공업용 열을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수화에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연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수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신도시에서 SMR을 가지고 전력을 우선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여열이라고 합니다. 열이 좀 남는 거를 가지고 좀 빼서 다시 수용가에다가 공급을 난방 또는 온수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또 증기를 발생시켜서 이걸로 담수화를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의 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섹터 커플링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그런 모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ACP100이라든지 러시아의 KLT40S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다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 조달과 사업 모델의 형태의 변화입니다. 이게 기존의 대형 원전은 정부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핵 비확산 이런 거에 이제 큰 제약을 받고 있었죠. 물론 핵 비확산에는 똑같은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투자 규모였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면 사실 민간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3조에서 6조 사이 정도 되는 총 투자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도의 민간 투자, 특히 PPP로 투자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권이 정부 공공부문에서 상당 부분 많이 민간의 IPP 쪽 사업 쪽으로 형태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소셜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 그 다음에 투자로 인해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감소하는 것은 투자자한테 엄청나게 큰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건설비에 대한 위험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모듈을 갖고 와서 이제 조립하는 게 최소화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주셨던 몇 가지 이제 공기 지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리스크가 준다는 것은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초기 등장하고 있는 사업 모델의 동향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항상 장밋빛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처리의 문제, 그다음에 인허가의 문제, 그리고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게 개발도상국이나 아직까지 원자력 상업용 원전 운영의 경험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는 전문 인력, 특히 이 원전이라는 그 좋은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확충하고 꾸려나가는가가 또 중요한 이슈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토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이 기술적인 내용을 워낙 자세하게 뭐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는 뭐 그 논의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쪽을 좀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난주에 무슨 LNG 관련 세미나에서 산업부의 산업환경과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특히 요새 아리백 얘기가 나오는데 아리백 얘기 대신에 CFA, 그러니까 카본 프리.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에 이해성 의장이 회장으로 계셔서 하는 그쪽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애플이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계기가 되고 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아마존, 구글, 애플이 IT 기업이고 이제 SMR 이쪽으로도 한 달이 걸쳐 있는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아리백 이쪽보다는 CFA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랑 연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제 이쪽에 분위기가 좋은 게 트럼프가 행정명령이 5월 23일에 나온 게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는 이제 100기가와트의 미국의 이제 원전 카파를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4배 늘리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더니 그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라 NRC에 대한 규제 얘기예요. 그래서 뉴클리어 레귤레터리 커미션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하냐면 이 NRC라는 조직이 뭐 하는 조직이냐. 이 원자력을 이게 하게만 하려 그러는 조직이냐 방해하려는 조직이냐 그런 투에 그래서 지금까지 논조를 보면은 방해하는 거다. 안전 규제를 한다 그러놓고 오히려 이거 못하게 하는 조직과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54년에서 78년까지 미국이 81개 원전에서 133개 원자력 건설을 승인했는데 78년 이후에는 2개만 상업 운전하고 있다. 이 NRC가 원전 허가 심사 기간을 막 연장한대요. 그리고 돈을 다 받아 먹는데 그 허가 그 심사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지나치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의 핵심이 NRC 문화를 좀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NRC 조직을 좀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적이랑 연결시킵니다. 정부 효율부 있죠, DOG,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좀 전에 누가 그만뒀죠, 그 머스크가 했던 거. 거기랑 연결해가지고 거기랑 신속하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조직을 개혁시키겠다. 말 안 듣는 애들 다 내쫓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NRC 규제를 개혁하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겠냐면요. 지금까지의 NRC 규제를요. 9개월 안에 완전히 재검토해가지고 보고서 내라. 그 다음에 그 보고서 낸 다음에 18개월 내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해라 이거죠. 핵심이 뭐냐면 신규 원전 건설 및 운영 허가 절차를 18개월 안에 통과시켜라. 그다음에 기존 원전 계속 운영은 1년 내에 통과시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NRC 규제를 이제 NRC를 개혁하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이 완전 안전 규제라든지 이게 절차가 오래된 게 이게 좀 NRC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좀 개선될 것 같아서 그러면 SMR과 관련된 것도 많이 좀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그 행정명령에 보면은 SMR 얘기도 나오고 제4세대 제가 좀 테크니컬 모르겠는데 제5세대 원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규제를 많이 좀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드리고 싶은 이제 우려 중에 하나는 손 교수님이 전제를 달았죠. 개발되기만 한다면. 근데 이제 이건 테크니컬 전제인데 저는 의외로 이쪽은 테크니컬 전제는 저는 낙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손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게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SMR은 그런 모듈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하고 뭐 그 값을 낮추고 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제성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드와 관련돼 있으니까 다른 원전의 문제는 사실은 그리드 비용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LCOE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LCOE는 연료비만 따져서는 안 된다. 연료비만 따지면 풍력하고 뭐 태양광은 공짜죠. 그런데 이 개통 비용, 그 다음에 백업 비용까지 따지면 이게 코스트가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 원전도 대형 원전은 이 그리드 비용, 개통 운영 비용이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연성 자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전 굉장히 큰 게 들어오면은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신고리 들어오고 뭐 하다 보니까 밀양에 치려고 또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울진에 또 들어오고 물론 석탄 발전소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HVDC 또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따지면 대형 원전의 그리드 비용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대형 원전이 싸다 그러지만 이 그리드 비용까지 같이 따지면은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아까 그리드 비용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적절한데 핵심 문제는 그러면 그리드 비용이 안 들어가려 그러면은 수요지에 건설해야 되거든요. 수요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네,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데이터 센터도 사실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래서 입지 문제. 수요지 인근의 입지가 가능할까? 제가 이제 이쪽에 경험이 뭐가 있냐면요. 1996년에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가 9군데가 있었습니다. 9군데가 있었는데 전라남도에 6개, 강원도에 1개, 울진에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 조사를 이제 사회 여건 변동 조사를 해가지고 전라남도 6개는 다 해제시켰고, 근데 하나는 이제 강원도에 삼척이 있었고요. 울진에 또 2개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제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이 있는 부구리, 그다음에 삼척 거기에 맹방 해수욕장인데 그 원전 대신에 지금 포스코 석탄 발전소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대신 다 해제를 시켰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입지를 위해서 인문사회 여건 변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주민들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도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때 한 3년 정도 제가 그때 전국 돌아다니면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제가 고생하던 생각하면은 여기 계신 송 교수님은 저를 맡겨놓고 딴 데로 이제 가셨는데 전력 팀장이었다 딴 데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뒤집어 써가지고 하던 그때
근데 이제 그때 그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 최대 용역이었어요. 6억짜리였는데 그때 6억이었으면 엄청 큰 거거든요. 이문사에.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야, 원자력 발전소 입지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짓겠다라고 나선 데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가 삼척이고 또 하나가 울진 밑에 영덕입니다. 삼척하고 영덕은 이유가 있어요. 삼척은요, 그 7번 국도, 지금은 뭐 굉장히 좋지만 옛날 7번 국도를 타고 하다 보면은 삼척까지 길이 후집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딱 들어가면 길이 갑자기 딱 좋아져요. 삼척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왜냐? 경상북도 들어가면 울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돈 받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좋고 뭐 그 학교 앞 가면요, 학교가 초화해요. 컴퓨터 다 놔주고요.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러니까 삼척 사람들은 아니 사고 나면 우리가 다 죽는데 왜 지원금은 쟤네만. 이게 왜냐하면 5km 반경이거든요. 그리고 해당 군이에요. 그러니까 삼척 사람들이 이럴 바에 그냥 짓자. 그래서 짓자는 여론이 나와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왜 거의 짓자 그래서 하나 했던 거고요. 똑같은 게 영덕입니다. 영덕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우리가 언제까지 개만 팔아먹고 살 거냐. 그래서 영덕도 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취소되는 바람에 그랬고, 이제 대형 원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대형 원전이거든요. 여기는 이 지역도 멀고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SMR 짓겠다는 데는 어디냐면은 용인 반도체 부지 캠퍼스 있는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평택 인근 거기는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과연 여기에 SMR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안전성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반경 훨씬 좁고 그리고 안전성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자체가 얼마나 난리를 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인구 밀집 지역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덕이나 삼척이 가능하다 그러면 영덕에 삼척에 질 거는 뭐 그냥 대형 원전지지 거기다가 SMR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에 질 수 있는 입지 문제,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의 문제,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되어야만 핵심적으로 SMR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토론 코멘트 다 아주 좋습니다. 저도 아주 명심하게 들었고요. 근데 그 경제성 문제라는 건 초기에 새로운 노형을 하나 만들어서 진단 굉장히 비쌉니다. 한두 개 만들다면 뭐 어림도 없을 만큼 비싸고요. 실제로 이 SMR 회사들이 대부분 다가 초기 모형은 실험이고 실제로 이걸 시장화할 때는 한꺼번에 다 뭐 한 100기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야만 이게 이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재무적 밸리입니다. 이걸 사실 이 초기에 이 회사들에게 빅테크들이 막 달려든다고 하고는 있지만 네가 전기 만들면 내가 사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돈을 넣겠다는 그런 리스크를 지고 있는 지분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과연 넘어가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가 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뭐 아시다시피 이거에 관련된 각계 요구나 필요가 워낙 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되지 않을까 하고 보는 게 지금의 생각이고요. 핵 비확산과 관련해 갖고는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경수에서는 핵연료의 농도는 농축도는 한 5%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핵무기나 뭐 핵잠수함 이런 데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가 80% 이상 농축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떠한 국가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불가능하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농축도의 한계는 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SMR은 앞으로 아마 농축도를 더 올려서 농축도가 간다는 것은 핵연료 교체 주기도 훨씬 더 길어지고
그다음에 뭐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20% 정도까지 올리는 것까지는 국제적인 교역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핵비확산 문제를 아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어떤 거랑 관련되어 있냐면 핵추진 잠수함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 SMR의 기술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각국이 이제 뭐 이 핵비확산과 관련해서 다룰 거냐는 문제가 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문제인데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SMR도 사용 후 해결료는 여전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트리소라고 더 안전한 해결료를 사용하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여기서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한 40년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쌓여있는 사용 해결료 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경주에서 지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고준위 폐기물이 지금 쌓여있는 게 한 15,000톤 정도 됩니다. 이 건물보다 좀 더 클 겁니다. 아마. 그런 정도의 양이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 수조 하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싸게 썼으면 그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15,000톤의 사용 해결료나 뭐 3만 톤이나 5만 톤이나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0이냐 아니냐지 아예 원자력 발전소가 없던 나라가 새로 사용 후 해결료를 떠맡는 문제하고 이미 뭐 15,000톤을 갖고 있는 나라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기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전기를 생산해야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적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짓게 되면 이제 진짜 그 사용 해결료를 치울 수 있는 비용마저 없어지는 단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원전을 이미 오래전에 선택을 했고 또 그 원전 전기를 싸게 잘 사용을 했으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양의 다과에 따라서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한 개 비용은 조금씩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용 해결 문제를 봐야 될 것이고, 수용성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수용성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뭐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 저를 되게 비난도 하셨는데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뭐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가 됐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군데 생기고 그 지역이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잘 살게 되고 주변 지역에 이제 뭐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새로운 부지를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존 부지에서 우리가 더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부지라고 해서 바로 옆에 달아서 짓는 건 아니고, 뭐 기장 위에 한참 떨어진 곳에 짓는 데거나, 뭐 울진 밑에도 짓는데, 울산에 짓는 데다가 이렇게 떨어진 곳에 또 새로운 부지를 만드는데, 오히려 그쪽은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뭐 하나도 위험하지는 않고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낀 곳에서 오히려 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뭐 이런 폐기물 처분장이나 뭐 안 되면 중간 저장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가능하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SMR을 보는 눈에 있어서 오히려 제가 좀 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력을 거의 2배로 가까이 올려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킬로와트아워당 188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싼 전기요금으로 산업에 큰 메리스로 작용을 해서 산업 경쟁력을 가졌던 시대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188원인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보다 더 비싼 나라는 유럽과 일본 뭐 이런 나라들 뿐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산업체가 떠나고 더 이상 산업용 전기가 별 쓰지 않는 나라들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우리는 아직도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튼튼하고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고, 더더구나 AI 전기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면 전기요금을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상태를 계속 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전기요금이 되게 싼 것처럼 보였지만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여전히 쌉니다. 교육용, 농사용 등 굉장히 싸지만 그동안 만만하다고 산업용 전기를 너무 많이 올려서 지금은 굉장히 압박이 큽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의
기업에 미치는 그 전기요금의 영향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굳이 왜 SMR을 이 시점에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고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그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다른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고압 송전선이 한 7개 있습니다. 7개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대형 원전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제 더 안전하고 더 친숙하고 더 검증된 원전의 형태로 또 소규모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전이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가지 않겠냐고. 뭐 말하자면 우리 이 전력을 사용하는 여건 자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그 인구 소멸 지역, 울진, 울산, 뭐 고리 또는 영덕, 삼척 또는 뭐 저기도 괜찮아요. 저 어디야? 영광 거기도 포함해서 이 4개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을 이제 석탄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자력 지역을 그 이제 수용성 관련 문헌에서 뭐라 하냐면 뉴클리어 오아시스라 그래요. 딴 데 부지를 못 잡으니까 거기 근처에 늘어나는 거야. 그냥 기수가 늘어나는 거죠. 네? 고리 1호, 2호, 3호, 4호. 그러다 안 되니까 신고리. 그 울진도 거기가 신울진이잖아요. 그다음에 저 봉길리 그게 저거지 않습니까? 신월성이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새로운 사이트를 발견한 게 아니라 유닛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라 평택에 져야 되고 용인에 져야 되고 수도권에 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공장 인구 많은데 져야 된다고요. 그게 수용성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울진에 지으려면 그 모텔에 울진에다 SMR 져요. 그냥 큰 거 짓지. 어차피 지을 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울진이 있고 또 신울진 뭐 옆에 좀 떨어진 데 있는 이유는 원래 울진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의 송전선 라인이 풀로 찼기 때문에 그보다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새로 짓기 때문에 또 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근 라인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 2개가 이름은 같다 하더라도 별개의 발전 단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곳에 많이 몰리는 건 당연히 뭐 약간의 더 위험성이 더 있을 수도 있고 피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곳은 평택이나 용인이나 수도권인데 여기도 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냐 아니냐로 접근을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전기가 없는 시대가 만약 전기의 수요는 많아지고 전기가 없는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봐야지. 그거를 과거의 관성에 의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로 보게 되면 저도 사실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관련된 수용성이 무엇보다 어느 나라나 다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 우리가 모바일 폰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뇌종양이 걸린다고 다들 굉장히 우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쓰고 있고 지금 뭐 잠자리 옆에도 두고 있는데 뇌종양이 걸렸다고 보고된 바는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때도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오염수 이런 데는 금방 그런 것처럼 했지만 사실 과학적 사실이 더 이렇게 보강되고 사람들의 경험이 늘어나게 되면 조금 더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지만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도 위험해 보이지만 타는 것처럼 거기에 비해 보면 원전은 사실 훨씬 안전한 솔루션입니다. 원전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22여 개의 원전을 우리나라 운영했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거든요. 엔지니어링 컨셉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